자, 담보책입니다.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일단 어디를 피시냐면 563페이지를 피란 말이죠. 563이요. 563페이지는 표가 나와 있죠. 우리 저자분도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표로 뭐가 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죠. 근데 이 표를 좀 외우면 좋은데 문제는 표가 좋은 점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게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될 걸 먼저 정리하고 표를 보자 말이죠. 일단 첫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이 담보 책임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제가 샀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채무불이행 중에서 세 번째 불완전 이행이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받게 됐는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채무불이행이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는 없죠. 그죠?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만으로는 매수인의 보호가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뭐가 없더라도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뭘 따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담보 책임이라는 걸 따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동차를 받았는데 제가 채무자의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저는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둘 다 물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무엇은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담보 책임 뭐죠? 무과실 책임.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뭐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일단 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의 하자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목적물의 하자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이라면 모르고 샀다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담보치를 묻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겠죠. 그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선이면 뭐예요? 다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매수인이 악이에요. 그러면 뻔히 알면서 샀으니까 담보채 물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악의 매수인도 물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경매가 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 쓴 이유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답은 항상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거는 아주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그죠? 확실하게.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죽어도 안 외우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외우셔야 되고, 그죠?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야지만 담보치에 물을 수 있고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1년인데요. 1년인데 물론 선이라면 몰랐으니까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악인은 알았으니까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물건의 하자는 제척기간이 6개월인데 선이고 무과실이니까 항상 언제부터 6개월이겠어요? 안날로부터 6개월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는 게 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이게 뭐죠? 한 문제짜리가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거 어떻게 외우셔야 된다고요?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되겠죠? 자, 기억하시고. 그럼 박스를 좀 볼게요. 박스 보시면 권리의 하자입니다. 그죠? 권리의 하자인데 맨 위에 전부 타인의 권리면 악인 경우에 뭘 할 수 있죠? 해제를 할 수 있죠?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제척기간은 가입해요. 왜요?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면 선이면 다 할 수 있고 악이면 뭐만 할 수 있죠?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년인데 그냥 1년이 아니라 선이면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 1년. 악이면 언제부터요? 한 날로부터 1년이죠.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은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선의 매수인도 악의 매수인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도 있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제척기간이 뭐죠? 가입해죠. 그 말은 뭐죠?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물건의 하자가 나옵니다. 뭐 특정물 종류를 나눴는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뭐 해야지만요? 선이고 무과실해야지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는 제재하는데 제척기간은 몇 개월이요? 6개월이고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 뭐죠?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결국은 뭐죠? 요게 전문 거죠. 그죠? 꼭 메모하시고 꼭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에서 또 판례는 나오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됐으면 을이 뭐가 되냐면 채권자고 갑이 누구예요? 채무자란 말이죠.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자 경매가 돼가지고요. 병이 뭘 받았냐면 경락을 받았다. 그죠? 첫째. 병이 아파트를 경락받고 가보니까 보일러 소리가 이상해요. 누가 매도인이죠? 갑이 매도인이죠. 그죠? 갑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아파트 경락받은 사람인데요. 보일러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딴 소리 하면 갑한테 뒤지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스스로가 판 사람이 아니라 돈을 못 갚아서 뭐죠? 뺏긴 사람이에요. 괜히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방이 들다시다는 둥, 뭐 전등이 어둡다는 둥, 뭐 왜 이렇게 창문이 삐그덕거리냐는 둥, 이딴 소리 했다가는 갑한테 밤길에 뭐죠? 조용히 칼치 맞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권리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얘가 거지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돈 있으면 집이 경매가 됐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민법은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완전 거지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을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뭐죠?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첫째, 경매 문제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요. 뭐에 대해서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고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2차적으로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 부담한다. 물론 제한은 뭐죠? 채무자가 뭐인 경우에 무자력인 경우이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났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하단에 채무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중요하지는 않는데 넘기지 마세요. 그죠? 넘기지 마시고 그냥 이거 들으서 적지 마시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현금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 뭐 9천 뭐 이 정도 줘가지고 그죠? 그럼 이때 병이 을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야 네가 급하다 그래서 너한테 내가 채권을 사주긴 하는데 얘가 돈 갚을 능력은 될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때 을이 얘 완전 떼부자야. 얘 재벌 3세야 자식아. 만약에 얘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돈을 갚아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법조문 1항입니다.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무슨 말이에요? 채무자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을 뭐합니까?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요 채권을 양도할 때 매매할 때 갑이 진짜 떼부자였는데 다음날 쫄딱 망해도 을은 책임질 건 아닌 거예요. 왜요? 을은 언제요? 양도할 때 매매할 당시에 자력을 갑이 못 갚으면 대신 갚아주기로 한 거니까요. 근데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 1억이 만약에 12월 31일 날 받기로 돈이었어요. 그러면 얘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준다는 말은 결국 오늘 얘기가 아니라 12월 31일 날 못 갚으면 대신 갚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2항입니다. 2항을 보시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언제입니까?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을 뭐합니까? 추정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겨보시면 돼요? 안 보시면 되고. 관련 문제 가지고 1번 담보 책임과 뭐예요? 동시행관계.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죠. 그죠?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뭐예요? 동시행관계니까 담보 책임도 뭐예요? 동시행관계. 그죠? 2번 저번 장은 기억나시나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 원칙이 있죠.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에서 내용 결정의 자유에서 화살을 뾰찍 펴가지고 임의 규정 이렇게 적으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다 뭐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오늘 배운 거 다 임의 규정이에요.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뭐 위험 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뭐 해지 다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고. 무엇도 임의 규정이에요? 담보 책임도 뭐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담보 책임이 이게 아니라 계약자의 원칙상 계약법의 규정은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다. 이게 크게 기억하시고 계약법 중에 강행 규정은 뭐예요? 임대차. 왜?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뭐예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약 임대차를 뺀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뭐라고요? 강행 규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타제도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확인 문제가 나오죠. 풀어볼까요?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X.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X. 왜요? 그죠? 계약법의 내용은 임대차를 빼곤 다 뭐라고요? 임의기준.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죠. 3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의 주된 계약의 부서에서 행해지는 뭐예요? 종된 계약이다. 맞네요? 답은 뭐죠? 3번. 4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가 아닙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뭘 청구하지 못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죠. 넘기셔가지고 5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야 하고 매수인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X. 공탁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안 받으면 뭐죠? 이행 제공만 계속하면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환매와 뭐가 나오냐면 재매매 예약이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를 잘 안 냅니다. 여기서 잘 안 내는데 그지같이 작년에 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업할 때 환매는 뭐 안 냅니다.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아주 꿀꿀하더라고 제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강사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양을 줄여들어야 좋은 강사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죠? 어차피 우리는 뭐 수험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요 책에 있으면 요 책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95%가 나오는 것보다는 요 책에 뭐죠? 3분의 1을 줄여서 여기만 하시면 된다 해가지고 80, 90% 나오는 게 더 용이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이렇게 좀 빠지는 게 나타나면 나쁜 놈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셔서 그럴 때 아무튼 환매와 재매매 예약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다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환매와 재매매 예약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용어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불려줬어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A 부동산이 시가가 한 1억 2천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하고 1억 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갚았을 때 1억 2천짜리 경매한다 그래서 1억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A는 담보로서 뭐예요? 부족한 거고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만이 있냐면 자기 자산은 1억 2천인데 실제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면은 한 7, 8천 빌려봐야 뭐죠? 많이 빌리는 거죠. 이것도 뭐죠? 불만인 거죠. 요럴 때 뭘 하게 되냐면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양도담보가 되는 거예요.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예요.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아주 흔해요. 아주 흔합니다. 왜냐하면 양도담보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끼는 분들이 뭐냐면 뭘 믿고 이런 생각을 자꾸 들어요. 아니 나중에 갑이 돈을 갚았더라도 안 돌려주면 어떡할까 그죠? 단대 팔아먹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양도담보라는 사실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팔아먹지도 현실적으로 못하고요. 갑은 을한테 돈 갚으면서 영수증만 받으면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의뢰등기를 쉽게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도담보가 의외로 안전해요. 많이 쓰이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싸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해요? 이빠이 빌릴 수 있어요. 거의 1억 2천 다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안전하게 많이 쓰이는 게 뭐죠? 양도담보예요. 이게 양도담보입니다. 그럼 매도담보가 뭐냐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매도담보가 돼요. 그래서 매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을 어떻게 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예요? 매도담보예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양도담보는 양도담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팔아먹을 수가 없는데 매도담보는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돈을 갚아도 안 돌려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담보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죠? 매도담보인데 반드시 뭐가 확보가 돼야 되냐면 돈을 갚았을 때 돌려받는 방법이 미리 뭐가 돼요? 확보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환매고 그게 뭐냐면 재매매 예약인 거예요. 따라서 환매나 재매매 예약은 언제 하는 거냐면 매도담보를 설정할 때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라고요? 매도담보. 따라서 매도담보란 돈을 갚고 돌려받는 방법이 반드시 뭐가 돼요?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돈을 갚고 돌려받기 위해서 쓰이는 게 뭐라고요? 환매고 그게 뭐죠? 재매매 예약인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개념 됐고 그 다음에요. 환매는 보통 등기할 때 부기 등기 방식을 쓰고요. 아마 공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재매매 예약이니까 이건 뭐라냐면 가등기 방식을 하게 돼요. 재매매 예약은. 그 다음에 그 매도담보는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환매는 안 써요. 우리가 저당권은 일반 저당이 있고 근저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 저당은 안 쓰고 뭐만 쓴다고요? 근저당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도담보가 환매가 있고 재매매 예약이 있지만 실제로는 환매는 안 쓰고 오로지 뭐만 쓰냐면 재매매 예약만 써요. 왜 그러냐면 환매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환매는 동시에 하라는 제한이 있어요. 뭘 동시에 하냐면 계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요.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해야 되고요. 또 매매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관한 부기 등기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환매 관한 부기 등기를 따로 신청하면 등기관이 각하한다 이렇게 아마 공시법시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굳이 동시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매매 예약은 설정하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환매 치명적 약점은 뭐냐면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은 아무리 길어도 5년, 동산은 아무리 길어도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특이한 것은 연장도 뭐하고 있냐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환매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부동산 5년을 초과하지 못하죠.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담보대출은 10년 상한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년밖에 안 돼요? 5년. 더더군다나 뭐가 문제냐면 연장이 금지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5년 기간을 설정했어요.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연장이 돼야 이 건물을 어떻게 안 뺏기는데 환매는 뭐가 금지가 돼 있어요? 연장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내에 안 갚으면
요 건물 을에게 뭐죠? 자동으로 뺏기게 돼요. 그래서 환매는 뭐죠? 채무자에 굉장한 위험이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거의 안 쓰이고요. 재매매 예약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매 예약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5년 뭐 그런 것도 없고요. 뭐 연장 물론 가능하고요. 아무런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정리해 볼게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죠? 매도 담보. 매매를 원인, 매도 담보다. 그죠? 따라서 매도 담보는 나중에 돈을 갚고 돌려받는 방법이 뭐가 돼요? 확보돼야 되는데 이게 뭐죠? 환매고 재매매 예약이다. 실무적으로는 환매는 안 쓰고 뭐만 씁니까? 재매매 예약만 쓴다. 왜냐하면 환매는 계약도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되고 기간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무엇도 못합니까? 연장도 못하기 때문에 일반에서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도 없고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제가 너무 자세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2페이지 오시면 교환이 나오죠. 그죠? 교환. 잠깐 보시면 572페이지와 573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없죠. 그죠? 내용이 없어요. 교환은. 왜 그럴까요? 교환은요. 민법 규정이 딱 두 개예요. 596조와 597조 이게 두 규정만 있고요. 결국은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다 교환에 뭐죠?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교환으로 나오면 매매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환은 뭐가 없다고요? 민법 조문 자체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교환은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모르겠으면 교환을 뭐로 바꿔서요? 매매로 바꾸면 아주 쉬워요. 근데 교환을 매매로 바꾸지 않고 자꾸 뭔가 교환이 색다른 게 뭐가 있을까 봐 고민하다가 틀리게 되는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교환 부분은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개념만. 그래서 교환의 의의 보시면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렇게 된다는 말은 교환의 대가는 뭐죠? 대상은 재산권인데 낙성계약입니다. 그죠?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된다는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교재 법적 승률에서 유상이고 쌍무고 낙성이고 뭐죠? 불요식계약이다. 교환의 성립도 결국은 뭐죠? 낙성계약이니까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게 되고요. 교환의 목적물은 뭐가 아니어야 돼요? 금전이 아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짜리 아파트하고 1억 5천짜리 아파트하고 교환하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파트 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죠. 이거 우리가 뭐죠? 보충금이라고 해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런 점이 자꾸 나와요. 보충금을 지급하게 되면 매매가 된다. X에. 호박에다가 줄 군다 그래서 뭐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수박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가치가 불균등해서 보충금을 지급하더라도 어차피 뭐가 돼요? 매매다.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우측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에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증금이 아니라 보충금입니다. 그죠? 보충금.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에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왜요? 모든 계약은 뭐죠? 불요식 계약이니까. 2번. 을은 갑의 보충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죠? 왜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보충금 안 주는 거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니까. 2번이 뭐죠? X죠.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어요. 자, 그럼 뭐죠? 후발적 불능이죠. 지진입니다. 위험부담 문제죠. 원칙이 뭐라고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가 원칙이니까 갑은 을에게 X 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왜요?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럼 요거죠. 저당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취득할 수 없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5번 교환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 뭘 합니까?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뭐예요? 동시행관계니까 갑과 을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환이라고 써있지만 뭐로 바꿔도 생각해도 매매라고 바꿔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583페이지 다음 주에 이제 임대차는 다음 주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진도가 다 끝나요. 다음 주에 임대차하고 민사특별까지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주부터 맨 처음 나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진도가 많이 늦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5월 말이나 4월 초에 원장님을 상의해가지고요. 일요일날 보강일지 하러 잡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